북적이는 술자리, 왁자지껄한 모임, 다들 신나게 웃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만 딴 세상 사람 같은 느낌? 웃고 있는데 내 눈은 공허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마치 하루 종일 고된 야근이라도 한 것처럼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더 충전되는 느낌.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건가?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온 적 없으셨나요?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건 당신의 지능과 정서적 감수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소름 돋도록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최고야. 어릴 때 친구는 평생 가는 거야. 맞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출발한다고 해서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때 짝꿍, 고등학교 때 단짝. 그 시절엔 정말 통하는 게 많았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고민을 나눴으니까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오랜만에 만났을 때 대화가 어디서 맴도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그때 우리 선생님 기억해? 그 시절 그 집 떡볶이 진짜 맛있었는데 걔 지금 어떻게 됐대? 물론 추억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대화의 시작과 끝이 항상 그때 그 시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관계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장의 비동기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더라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세상을 더 넓게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간극이 생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지금 대학원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 초등학교 덧셈 뺄셈 문제를 들고 와서 이거 같이 풀자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가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도전도 자극도 되지 않을 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깊이 사유하고 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됐을 때 과거의 대화 패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고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죄책감을 느낄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세계관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누군가 웃으면서 칭찬을 하는데 어쩐지 그 칭찬 뒤에 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사실은 상대방의 깊은 불안에서 나온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것. 다들 즐겁게 대화하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그 대화의 이면까지 읽고 있는 느낌. 이게 피곤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상황을 예민하게 읽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대화에서 말의 내용만 처리한다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말의 내용, 말투, 표정, 미세한 눈빛의 변화, 그 말이 나오게 된 맥락, 상대방의 심리 상태까지 동시에 분석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남들이 창 하나를 열어놓을 때 당신은 창을 10개, 20개씩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과열이 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유독 빨리 지치는 이유입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는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른바 고감각 처리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흡수하고 외부 자극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만큼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더 깊은 공감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관계에서 유독 빨리 지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지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성능 엔진의 발열 현상입니다. 페라리의 경차 엔진 냉각 시스템을 달아놓으면 과열이 되는 게 당연하듯 당신의 뇌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같이 겪었는데, 이제 와서 멀리하면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학에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 시간, 노력이 아까워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에 계속 투자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영화가 재미없는데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보는 것. 맞지 않는 관계인데 지금까지 쏟은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모두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도 냉정하게 적용합니다. 과거에 쏟은 시간과 감정은 이미 소비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질문만 던집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의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냉정하게 에너지를 재배분합니다. 이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건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와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 일에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던바 교수는 인간의 뇌가 진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평균 5명, 조금 넓혀도 15명 안팎이 한계라고 합니다. 나머지 150명, 500명, 1,500명은 그냥 지인이나 얼굴 아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은 팔로워 수, 친구 수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반대 방향을 선택합니다. 100명의 지인에게 얕게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진짜 소중한 3명, 5명에게 온전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쏟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역설적으로 더 깊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넓고 얕은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좁고 깊은 우물에서 진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제 가장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유한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사실은 그냥 지식입니다.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처럼 알고는 있지만 일상에서 실감하지 못하는 정보.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닌 체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 본인의 아픔, 혹은 그냥 어느 날 새벽 문득 나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그 순간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소비하는 2시간, 별 의미 없는 험담과 가십으로 흘려보내는 저녁,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는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느라 낭비하는 에너지. 이것들이 전부 내 인생에서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자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명제를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인에게, 기대에, 의무감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는 건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북적이는 모임에서 혼자 공허함을 느꼈던 그 순간, 집에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충만함을 느꼈던 그 경험, 친구가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했던 그 마음. 이제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퇴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의식적으로,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남들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소비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도피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멀리해도 돼가 아닙니다. 관계를 무조건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 서로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당신이 요즘 조금 더 혼자 있고 싶어졌다면, 당신이 무의미한 모임보다 혼자 책 읽는 저녁이 더 좋아졌다면, 당신이 100명의 지인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독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그 고독은 럭셔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홀가분하고 편안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정리하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생각보다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컨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어 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